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19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성환 시인의 시집 남천이동 주민자치센터 앞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부산 작가회의 김요하킴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요하킴입니다. 여기 부산 작가회가 주최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매달마다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이제 톡톡 행사입니다. 북토크 형식으로 하는데 벌써 지금 몇 회입니까? 119회가 됐습니다. 오래되었죠. 예.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 정성환 시인 모시고 남천 이동 주민자치센터 이름 시집 제목 상당히 좀 그 친근감도 들고 또 어떤 뭐 장소성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시를 읽으면 늘 따뜻하고 또 시에 대한 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반갑고 또 기대되고 오늘 또 이렇게 김미진 선생님 그리고 김전미 선생님 좋은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문학톡톡에 앞서서 무대에 계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작가 정성환 시인께서는 2017년 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오늘 이야기 나눌 남천이동 주민센터 앞 외에도 당신이라는 이름의 꽃말이 있으며 현재 영산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무대 가운데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톡톡 진행을 맡아주신 김전민 시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전민 선생님께서는 2002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하신 후 1시간 후 세상은,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 등의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다양한 교육서를 집필하시고 또 제7회 요산창작기금 및 제43회 이종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무대 왼쪽에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독서단 책마중 독서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마중 독서회는 부산 남구 분포초등학교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독서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9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그림책 봉사는 중단됐지만 꾸준히 책을 읽고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 따뜻한 독서회라고 합니다. 오늘 독서단 대표로 김미진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요. LG 메트로 작은 쌈지 도서관 총무시기도 하고 또 남구 작은 도서관 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모모 부산마을 교육협동조합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미진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무대 패널 분들께 마이크 넘기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학톡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진행과 대담을 함께 맡은 김전미인데요. 이 자리에 서니까 갑자기 며칠 전, 저번 주 잊지도 못할 날이네요. 그죠? 10월 10일 날. 그때 제가 저녁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행사 중에 제가 시를 읽어야 되는데, 제 직전에 수상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 제 가슴이 막 너무 쿵당쿵당 뛰어가지고,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그냥 확 지나가면서 머리에는 온통 그 기쁨만, 정말 이런 큰 감동을, 뒤통수를 때리는 감동이었잖아요. 그런 감동을 느껴서 우리 문학의 힘이 이제서 드디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오늘 이런 문학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70분 동안 우리
이 시간을 이끌어갈 건데 우리 초대 작가 정성환 선생님, 시인님이죠. 정성환 시인님과 그다음 이 자리에 사실을 말하자면 이 자리에 오게 된 저기가 제가 소개를 했던 책마중 독서회입니다. 작년에 그때 아주 날카롭고 진지하고 예리한 질문을 해서 굉장히 관객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던 독서회 김미진 님을 모시고 오늘 그냥 오늘 아름다운 시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하나 썼을 때 저는 톡톡 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이라는 제호를 볼 때마다 또 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수년 전에 제가 작가회의 이사를 할 때 이 제호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훨씬 더 이 제호를 들을 때 이 행사를 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 작가가 아니라 오늘은 진행자로 쓰니까 막 가슴이 또 쿵당쿵당 하면서 많이 떨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제가 많이 떨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성환 시인님은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를 먼저 이제 오늘 이 자리 위에 시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가 아름답게 저한테 편하게 다가와서 마치 옛날부터 만났던 사람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즐겁게 선생님 처음 뵙지만 즐겁게 만나서 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오늘은 플로어에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에 많은 공감을 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서 나중에 꼭 질문 같은 걸 좀 해주세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 정성환 선생님의 시를 볼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감동스럽게 읽었다는 이야기가 뒤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는 저는 그냥 진행 위주로 좀 하고요. 시인님의 말씀과 독자님의 말씀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 시를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던데 시는 모쪼록 소리 내어서 낭송을 해야 시의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를 오늘 중간중간 한 편씩 읽어서 총 4편의 시를 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시를 읽고 끝날 때도 시를 읽는 걸로 해서 시를 좀 많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를 읽어주실 분은요, 정성환 선생님과 함께 시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지인이시라고 합니다. 아주 친하신 지인이신 최지인 시인님을 모시고 정성환 선생님의 시 표제시인 남천 이동 주민자치센터 앞이라는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시인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환 선생님하고요. 부산 시문학 시인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은 멤버고요. 이렇게 좋은 시집을 또 출판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선생님 시를 낭송을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인해서 선생님 덕분에 그 부산 우리 그 벚나무가 피는 부산의 기준점, 개화의 기준점을 선생님으로 인해서 알게 됐었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오늘 시집을 받으셨으니까 시집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시를 낭송하는 이 시집의 대표 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계절로 치면 가을이지만 봄에 대한 시를 제가 대표 시를 한번 낭송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따로 글씨를 키워서 폰트를 키워서 따로 출력을 해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낭송하겠습니다.
남천 이동 주민자치센터 앞 정성환. 사람 마음처럼 나무도 걸어서 천리길 갑니다. 서귀포 표선면 녹산로 눈부신 벚나무도 춘 3월의 닷새를 걸어 부산 남천이동 주민자치센터 앞까지 오는 걸 봅니다. 봄은 짧아도 인연은 길어 비워도 버릴 수 없는 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둘러 피었다가 쉽게 가버리더라도 나무가 품고 있는 꽃이 그대 다시 불러오니 불 꺼진 마음의 모처럼 불을 켭니다. 나무에서 나무까지 제주에서 물고 온 별들 걸어두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다 지나갈 거라고 흐드러진 향기로 상처를 씻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님의 시낭송이 굉장히 부드럽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낭송을 해서 들으면 시는 결국 음악이라서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제가 준비해온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정성환 시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거의 첫 시집 이후에 지금 한 5년 만에 시집을 내신 걸로 아는데요. 제가 보면 제가 너무 늦게 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또 자주 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한 터울이 3년이라고 하던데 제가 자식을 한 10년에 한 번씩 놓기 때문에 저한테는 길지만 선생님에게는 한 5년이면 적당하지 않나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간격이 좀 짧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보실 때는 뭐 그냥 적당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시인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5년이란 세월은 뭔가 시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집을 내신 소감을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시집을 낸 감회나 소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집을 낼 때는 조금 꽃바람에 그림자가 부푼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들떴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첫 시집을 냈는데 많이 좀 들떠 있었고 그런데 그 시는 제가 그 전에 썼던 시를 좀 모아서 한 등단을 제가 시문학으로는 2017년도 했지만 이제 그 전에 2015년도에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시 중심으로 한 3년간 썼던 시를 좀 정리를 해서 첫 시집을 냈고요. 그때는 좀 들떠 있었는데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때는 좀 들떠 있기보다는 좀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지만 평가보다는 조금 좀 쉽게 시를 써서 제 마음이 좀 제대로 좀 독자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방점을 더 찍었기 때문에 소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를 좀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시를 냈고 또 결과적으로 좀 두 번째 시집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이제 전업 작가가 아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를 적는 편이어서 직장 생활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시를 쓰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시를 많이 매달 시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데 매달 시 한 편,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얻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 한 편을 한 달에 한 편 마음에 드는 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12편이거든요. 근데 5년 하면 60편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하나 나오면 평균 보통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60편 이상의 시를 담기 때문에 5년 정도 걸리는 건 제 생각엔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더 늦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주변에서, 사실 욕도 좀 먹고, 왜 그렇게 애를 안 낳느냐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긴 해서, 정성환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5년의 시간, 아주 지극히 저한테는 적당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그래서 저도 한 5년을 터울로 잡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위안이 개인적으로 좀 됩니다. 그리고 첫 시집이 부풀었다는 건 누구나 다 부풀고 두렵고 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1년 만에 첫 시집을 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던데, 그래도 선생님은 부풀고 꽃바람에 그림자 부푸는 것처럼 하는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또 그걸 해주시니까 또 부푼 것이 아주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이 선생님과는 사랑의 끝없는 담론을 나누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총체적으로 시집을 다 읽고 난 데에는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속에 따뜻한, 그리고 남자분이 분명한데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성성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 전체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런 도대체 이 착하고 아름다운 미소년 같은 분은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시집 전반을 통해서 보면 정말 정직하게 착한 시를 쓰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읽을 때 거침없이 읽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거침없이 빨리 쉽게 술술 읽어진다는 게 시를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죠. 굉장히 큰 내면의 움직임이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를 편안하게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시가 보였거든요. 그게 아마 금방 선생님께서 이 시집의 의도로 쉽게 독자들과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겠다라는 그런 기획에 딱 맞아 떨어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공감 못할 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소재를 봐도요, 선생님의 소재가 뭐 아주 어려운 소재, 먼 데서 가져온 소재는 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려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웠던 그런 소재들을 가져와서 인생을 녹여내는 그런 대단한 어떤 내공이 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내면에 이런 작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들끓는 에너지를 잘 담금질해서 시를 솔직하고 간결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힘이 느껴졌고요. 선생님 시를 읽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이 시를 담금질하고, 시를 담금질하기 이전에 보통 우선은 자신의 내면을 다 담금질을 먼저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담금질하고 인생이 녹여 있지 않으면 우리한테 감동이 오지 않을 텐데,
처음부터 이 선생님의 시를 딱 읽는 처음에 자전이란 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의 시적 태도가 바로 드러나는 시였기 때문에 그런 시를 보면서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시를 담금질을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독자들과 감동하고 소통하는 시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시가 너무 어려워서 시인을 읽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밖에서 시인이 문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많이 봤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시를 꺼려해요. 시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은데도 어렵다라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시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읽으면서 내내 했습니다. 그래, 독자와 소통되지 않는 문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선생님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표제시를 들었을 때요. 표제시 제목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시집을 늦게 봤거든요. 근데 시집을 보면서 남천이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면서 아, 시집 제목으로 참 낯설지만 놀랍다. 낯설지만 이런 시집 제목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낯설다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주 호기심이 땡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집 제목을 정할 때 조금 출판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출판사가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시집 제목을 정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집이 강안리에 살다 보니까 남천 이동 주민자치센터 좀 자주 갑니다. 이렇게 우리 저는 집이 강안동이어서 남천 이동하고는 동이 다르긴 하지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운동하러 이제 걷는 운동을 하러 해변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면 삼익 아파트까지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길목에 남천 이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보는 곳이고 또 우리가 봄에는 거의 벚꽃에 벚꽃 명승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 보는데 원래 이 시를 적었을 때도 이제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좀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했다, 출세했다, 아니면 이별을 했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출세를 한 거고 행복한 거고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사랑을 끝낸 시점일까? 어느 시점이 이별을 하고 어느 시점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 사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별을 한 것 같고 이별은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경계가 모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는 또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생기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털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별한 거야. 이제는 이별을 한 거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아니면은 사랑을 정리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또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을 더 깊이 시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결국은 덜 슬프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남천 이동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을 하는데 지난날에 나를 탓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장소 그런 측면에서 남천 이동 주민자치센터를 떠올렸고 그 앞쪽은 엄밀히 말하면 주민센터 앞에 있는 그 기주목이 되는 그 벚꽃이 어떤 좀 위로의 장소, 어떤 힘들 때 찾아가는 장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적었고 시집을 그렇게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도 남천 이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있는 나무가 부산의 개화 시기를 알리는 것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던 길에 남천동 벚꽃길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무심히 이때까지 지나왔는데 이제는 한 번 더 볼 것 같습니다.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의 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소소한 일상이 왜 아름다운지를, 그래서 번박한 일상을 따뜻한 존재의 관계성으로 한치시키는 일은 끝없는 성찰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회수를 붙인 우대식 시인이 썼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제 이 시를 읽으면, 우리 정성환 시인님의 시를 읽게 되면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간의 따뜻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무심히 흘려보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활을 되짚어보게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갖게 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착한 선생님의 시에는 여러 가지 시어들이 하나씩 꼽집어 보고 싶은 시어들이 있는데 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은 그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가난하게 기다린다는 그런 시, 가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시어에 대해서 선생님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좀 부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난이 선생님에게 어떤 어떤 의미인지. 근데 가난이 결국은 가난한 게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따뜻할 수 있고 희망적일 수 있는 그런 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독자님도 질문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군가가 한 사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을 조금 뽑았지만, 그렇게 부분을 뽑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이런 시들의 따뜻함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본 시는 아무래도 시적 화자의 정서가 따뜻하기 때문에 뭐 쉬운 사람 같은 시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에 마침내 내가 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너무 해픈 사나이가 되고 싶대요. 해픈 사람이 되고 싶대요. 이런 것들도 참 표현이 멋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런 시라든지 일단 배교라는 시에서 상처난 사람들 버린 적 없는 마음씨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런 시들은 시인의 내면에 따뜻함을 깔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시들이 정성환 시인님의 시집에는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선생님의 내면에는 큰 사랑의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선생님은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지도 않는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불덩어리를 마음속에서 다듬고 사겨서 결국은 타자를 배려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힐링,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시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쓰시는 시는 어떤 존재이고 언제 어떻게 시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물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시가 완성되는지 선생님의 시작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려운 일이고, 저는 제가 느끼는 시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무가치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흔든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문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학이 무해하다라고 문학은 무해하다. 우리가 행동에서도 자기와 부자기가 있듯이 어떤 적극적인 이익을 갖다 주거나 베니핏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부자기에 의해서 어떤 큰 것을 전해주는 것들이 있듯이 무해하고 무가치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시를 정의하고 싶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막의 삶,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단순하게 생략하는 어떤 삶, 그게 시의 형식적인 모습 아닌가.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단순하게 처리해서 그 안에 상징성이나 메타포를 가지고 해서 은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시의 어떤 형식적 측면에서 시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잠깐 그 말씀하셨지만 시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미래시나 뭐 관념시, 해체시, 하이퍼텍스트 문화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를 서로 감상할 수 없다면 그게 자폐의 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시인들만 시를 쓰는 그 사람만 만족하는 시가 되는 거지 어떤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섞인 말로 뭐 시에 다가가는 독자들은 없지만 시인은 늘어나고 있다는 시인의 숫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자주 섞인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를 평가할 때 시를 아니면 감상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흔히들 뭐 시인이 발견한 세계가 뭐 참신한가, 뭐 시어가 시인 것인가, 아니면은 비문은 없는가, 그리고 너무 자기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시적으로 납득할 만한 시적 허용인가, 이런 여러 기준점이 있겠지만 그런 기준점을 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시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공감하거나 이렇게 감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가 아니면 그건 이미 자폐의 시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난해도나 아니면 시의 기법이 시를 좋은 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담으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은 은유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를 적으면 직원들한테나 저는 시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쓴 시를 보여줍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의견을 들으면 처음에 시를 잘 모르는 분들의 반응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해 주는 말은 뭐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문장만 더 평가해 달라,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문장만 더 평을 해달라고 해서 그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제 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우면 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시인들만 모여서 시를 감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게 서점에 가거나 누군가 줬을 때 그건 일반 독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거나 이걸 그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라면 그는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 시를 쓸 때 좀 반영하는 편이고, 제가 시 작법을 할 때 큰 방향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는 거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이 고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별인데 그 고별의 제1악정이 이별, 2악정이 부재, 존재하지 않는 부재, 3악장은 재회입니다. 재회인데 2악장을 보면 이제 2악장의 그 베토벤이 그 2악장을 작곡했을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자신의 가장 절친이자 그리고 후원자였던 루돌프 대공이 오스트라 빈을 떠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오스트라를 침범하기 때문에 루돌프 대공이 이제 다른 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악장 부제를 작곡할 그 즈음에 부제라고 쓰는데 그 악상 표현에 보면 안단테 에스프레시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안단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느리게라고 표현하니까 알고 있는데
에스프레시보는 과연 뭘 뜻할까라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표정을 풍부하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표정을 풍부하게가 에스프레시보인데 그럼 안단테 에스프레시보는 그 표정을 풍부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정감 있게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이 의도했던 그 이 악장의 안단테 익스프레시보는 좀 느리고 표정이 풍부하고 다정다감하고 정감 있게 연주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도 사실은 그렇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악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음악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별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나타 26번 고별은 베토벤이 직접 별칭을 붙인 겁니다. 이별, 재회, 그리고 이별, 부재, 그 다음에 재회 이렇게 붙였던 부분이어서 좀 제가 이야기는 길었지만 하여튼 큰 작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안단테 에스프레시보하게 좀 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의 시작법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앞에 뭐 시어에 대해서 질문할 그런 것은 조금 생략하고 이번 시집에는 봄과 사랑,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특히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5페이지에 보면 화양연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근데 화양연화를 펴는 순간에 저한테는 한편의 영화가 떠올랐고 그림이 싹 그려졌거든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시적 화자의 사랑이 거의 절정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고, 마치 이와이 순지의 4월 이야기 같은 그런 영화가, 그게 굉장히 풋풋한 신입생 이야기인데 그런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시를 쓸 때 그런 추억, 사랑 이야기를 쓸 때 그 사랑에 대한 행복감이나 추억이 있으신지요? 간단하게 조금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누구나 첫사랑은 다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학교 대학 다닐 때나 이렇게 보면은 첫사랑 말고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규범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취업하고 나서는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낳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게 좀 굉장히 규범처럼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돌이켜보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양연화는 뭐 제가 4월에 강의실 이렇게 유리창에 가득 찬 그 벚꽃을 보고 썼는데 저는 아까 4월 이야기보다는 그냥 그 왕가희 감독 화양연화가 더 떠오르고 어쩔 수 없는 사랑,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많은 일들, 이런 어떤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그런 사랑에 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끌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화양연화를 제가 읽었을 때 너무 화사했거든요. 풋풋함이 막 살아나서 저는 사실 이 신입생의 20대 초반의 풋풋한 이야기인데 그게 막 사쿠라가 허들어지는 그런 배경이라 강의실 문을 탁 여는 순간 갑자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꼭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여기 사실은 여기 아는 선배분도 와 있지만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시집에 나오는 그 많은 여자들은 다 누구냐? 맞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네 시집에 나오는 그 많은 여자들은 다 누구냐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경험칙을 가지고 모든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실제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아르헨티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해가 지고 나면 해가 지고 노을 잠깐 지고 바로 어둠이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시 중에는 저녁 노을에 관한 시가 많답니다. 거기가 결핍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르헨티나가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 부분도 어떤 실제에 대한 결핍이 그래서 부족해서 내가 더 끌어오르고 그다음에 또 나름 또 그렇게 몸을 데우는 데는 또 시가 또 좋은 파트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광수 교수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사실 결핍은 문학을 창작을 이끄는 가장 강한 동력의 큰 권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핍이 아마 없고 완벽하다면 누가 창작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고통의 길을 가겠습니까? 선생님은 그 고통의 길을 순순히 걸어가시는 아주 선구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보면은 시련도 막 당하고 사랑에 질퍽질퍽한 것 같은 사랑꾼이신데 사랑에 결핍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 좀 믿기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 가난이라는 단어들을 그래서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내가 다시 가난해져서 사는 일이 따뜻해진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식구가. 그래서 그런 말을 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사랑에 대한 결핍이라니요. 저는 듣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독자분 중에 저게 김미진님께서 마이크도 안 켰네요. 김미진님께서 준비하신 질문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말을 줄이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진짜 빼곡빼곡하게 받았었는데 노벨 문학상 한강님이 받으셨는데 그 한강님 혼자 받으신 게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가치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흔든다. 네. 문학은 무해하다. 그러나 문학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가 이 무의미한 삶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아까 사랑에 관해서도 그거 나 사랑해본 거 아니고 결핍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 질문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절반이 날아갔지만 저희가 사실은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은 저는 그분 혼자 받으셨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도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학을 소개해 주시고 어렵지만 시는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여기 영상을 찍으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 남겨두려고 네.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인님도 꽃을 좋아하시고 우리 또 전미 선생님께서도 네 많이 애써주시니까요. 저희 네 지금 진행에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괜찮았나요? 네. 아마 또 마칠 때 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냉큼 먼저 네, 첫 느낌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사전 모임을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어떤 시 재밌게 읽었어? 이런 거 저희들끼리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남천이동 주민자치센터 앞 이곳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거 처음에 이게 제목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이거 굉장히 그 동네에 불편함이 많으신 우리 시인님께서 맨날 민원을 접수하러 가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거기 벚나무가 부산의 개화 시기를 알려주는 표목이라잖아요. 그럼 제목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부산에서 제일 벚꽃이 빨리 피는 곳. 맞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 핫핑크와 더불어 우리가 이 시집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었겠지만 이 제목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들고요. 아까 날아갔던 질문 그냥 용기 내서 꿋꿋이 해보자면 어떠한 기억은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를 딱 켜면 뭔가가 탁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시인님께는 벚꽃이 그런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스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녀의 스위치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제 벚꽃은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보면 4월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꽃 종류도 사실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백을 보면은 좀 가는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또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목련도 예쁘고, 그리고 또 꿈꾸는 나무 같은 산수유도 너무 멋지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벚꽃은 정말 그 다른 시에도 제가 있지만은 하얗게 멍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를 하는 거지만 그냥 멍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 아픔이 좀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꽃이 아닐까. 그래서 또 떨어져 내릴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그냥 미치도록 정말 그래 미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나고 싶은 느낌. 그 벚꽃을 보면 그냥 가만히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그 벚꽃에 대한 어떤 그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벚꽃을 보면 그냥 막 설레고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 네. 저희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좋게 봤던 시가 바로 나침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를 3번째 읽고 사실은 깨달았거든요. 우리 독서회가 엄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육아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제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나침반이라는 이 시를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자식에게 부모가 어떤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이 아닌가 이렇게 읽었다가 제가 3번째 읽고 아니다. 부모가 그런 삶의 방향을 자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게 맞나요? 네. 자식이란 부분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이 되는데 뭐 정말 어떨 때는 지긋지긋한 존재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성이든 부성이든 안아줘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침반을 썼던 그 내용을 보면 나침반의 속성들을 제가 조금씩 넣어서 시어를 풀었던 겁니다. 나침반이 이렇게 늘 가리키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나침반의 용도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가리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자식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또 자식은 또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상당 부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데 내 인생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그 이중적인 어떤 그 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자식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식이 또 환하게 또 길을 밝혀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침반은 사실은 의외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썼던 시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썼던 시고, 저희 어머니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힘들게 사셨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면 어릴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그 독설 같은데, 독설은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어머니 마음을 이해했는데,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 있겠냐,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조금 순간적으로 서운한 것도 있지만,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저는 역설적으로 나는 언제든지 너를 믿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좀 일탈을 하거나 이렇게 좀 잘못된 일을 하고자 했을 그 타임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어머니 때문에 돌아왔던 것 같고, 그 영도다리가 되고 싶었다는 그 시처럼 어머니한테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힘들지만 너 때문에 산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침반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썼던 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다시 옮겨서 금방 금방 토론에 붙였던 나침반이라는 시를 독자 박미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 음악 부탁할게요. 나침반 정성환 지천명을 넘어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반짝반짝 큰 별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나를 멀리서도 단박에 찾아내는 사람이 부모라는 걸 알게 된다. 부모도 길 잃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흔들리며 극과 극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된다. 밀려갔다 밀려오더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자식 입에 밥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된다. 자식만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희망으로 키우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긋지긋한 자식이 그래도 유일한 삶의 방향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이 아플수록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네, 시 잘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공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식의 입이 무서운 거로군요. 네. 대신에 또 무섭기도 하지만 삶을 지탱해주는 나침반이 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말 같습니다. 너무 멋진 시입니다. 저 시간이 좀 빨리 흘러서 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좀 생략하고 시인님께 그냥 간단하게 다른 질문들을 좀 하겠습니다. 넘어갈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줄여서 시인님의 시를 읽다 보면 시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시도 있으면서 막 사랑꾼이라 다른 수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 시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시. 자, 그렇지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에 시적 화자를 통해서 시인의 삶을 엿보는 부분에서는 꽃들의 세계나 쉬운 사람 등을 보면은 따뜻한 배려심이 있는데 그 밖에도 입이나 여름꽃밭 그랬으면 좋겠다. 뭐 나물 틀트리를 먹다가 이런 시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진님과도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인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이 시들과 함께 보여질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그냥 뭐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다른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랑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최종 종착지는 측은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에 대해서 보는 것 또 그녀가 나를 보는 부분들이 결국은 측은지심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돌이켜보면 세종대왕도 사실은 백성들을 사실은 가엾게 여기고 어여삐 여겨서 사실은 그 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종착지는 측은지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고 뭐 시인들은 또 시 쓰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삶이 그렇듯이 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이를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공자가 이야기했던 뭐 부록, 지천명, 이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대 때 부록하지 못했고 50대 때 지천명하지 못했고 60대 또 마찬가지로 아마 이순을 가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역지사지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남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고
나도 젊었을 때 저렇게 오만했었지.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래서 나이를 먹으니까 좀 쉽게 이해하고 용서도 쉽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노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건 노년에 대한 이야기는 넘기고 다시 김미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고 빨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시인님의 세 가지 취향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봄을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 벚꽃 됐다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저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시간상으로는 저녁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아마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보자의전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다음번에는 비보자의전 할 때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는 사람하고만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영도다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다리는 성과 육지를 잇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보면 엄마는 섬으로 표현이 되고 본인은 다리가 됐습니다. 그럼 육지는 어디? 육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저는 아직 육지 부분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어머니한테 힘이 되려고 살았던 것이 그나마 좀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던 하나의 그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건 제 질문만 다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 독서회에서 주셨던 거 제가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입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이런 경험은 정말 한 번씩은 하게 되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몇날 밤날 네, 마음 끓이고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입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가장 갖고 싶은 입은 어떤 입이실까요? 예. 저는 종교가 불교는 아닌데 네. 조금 아까 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마을에 네이버가 없고 인터넷이 없을 때는 사실은 나이 먹은 사람이 현저했지 않습니까? 마을에. 근데 이제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별 가치가 없고 네이버보다 더 못한 지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 적었지만 다른 별도의 그보다는 좀 최소한 어떤 남을 좀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남을 쉽게 위로한다면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난 네 마음 알아. 충분히 이해하라. 근데 그 말 자체도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그런 말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아무 말 없이 곁만 지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현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남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을 배려해 주는 입은 이 시편 전반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죠. 스님 역시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톨릭 신자시라고 다니엘이라는 이름 본명을 쓰신답니다. 저는 갑자기 다니엘이라는 카톡이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보면 불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무슨 돛 닦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들도 많아요.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따뜻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편들이 정말 많고 보이즈호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그다음 지금 책마중 독서회에 류소영님께서 다른 시 사랑한다는 것 한 편을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정성환. 작년꽃 기억하는 나무에 새 봄꽃이 찾아와 더불어 사는 것처럼 나에게서 떠났던 사람들과 나에게로 떠나온 사람들이 함께 사는 봄날이다. 사랑은 가도 사람은 남는 법. 피지 말아야 할 꽃도 언젠가 꼭 헤어져야 할 운명도 애초에 없는 것이다. 꽃잎 다 떨어져도 이름 잊히지 않으면 가슴 속에 다시 모여 사는 것. 끝도 없이 달아오르는 봄 같더라. 감사합니다. 자, 묻고 싶은 말은 많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여운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자, 근데 단 한 가지는 여쭤보고 싶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아까 처음 질문에서는 뭐 사회적 역사적인 어떤 내면을 갖춘 시는 쓰지 않으신가요 하고 이런 걸 물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 다 이야기를 해서 묻지 않기로 하고 그냥 시인의 앞으로의 계획을 짤막하게 듣고 예. 플로우로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감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시도 많이 적고 싶고 제 시가 저는 아까 베토벤 음악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우산 같은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걸리 마시면서 한 구석에 두고 간 우산을 누군가 들고 가서 비 오는 날 덜 축축한 마음으로 집으로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시가 기본적으로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잠시 잊게 해주거나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시가 되는 측면에서 좀 잃어버린 우산이 되는 그런 시를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짧게 너무 짧게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따뜻한 이유를 시로 표현을 해 놓았으니까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의 시는 다 읽고 나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거든요. 굉장히 긍정 뿜뿜이죠.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어서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매력을 내지는 마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에 대해서 또는 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꼭 해주세요. 여기 준비되어진 상품이 있습니다. 받아가셔야만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네, 저기 영수증. 안녕하세요. 저 책마중 회원에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핑크빛 시집을 보고 너무 핑크핑크돼서 누가 쓰신 거지 여성분인가 하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안에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이제 하양연화라는 시를 보면서 앞에 보면은 그 강의실 창문으로 가득 차 있는 벚꽃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찬란했던 것이 나였다라는 그걸 보고 솔직히 말해서 그 느낌을 저는 봄마다 항상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영산대학교에서 10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 느낌을 똑같이 받으시고 쓰신인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A동에서 딱 A동이 아니고 거기 M동에서 딱 보면은 벚꽃이 정말 예쁘게 펴 있거든요. 영산대학교에서 보면요.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그 풍경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혹시 그 풍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 풍경이 이제 둘만 아는 그 장소성이기 때문에 그 M동에서 보면 그게 전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러니까 불현듯 갑자기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빨리 적었던 시입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연으로 나눠서 제가 썼던 건데 이제
좀 맥락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읽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행으로 구분하자고 예, 그게 한 연입니다. 예, 예, 그게 한 연으로 예, 그게 한 연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거고 예,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 아까 뭐 사랑이나 하양연화 이런 부분 영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밀려오는 그 벅찬 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얻지 못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썼던 거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거나 찬란한 그게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 나를 받쳐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양연화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썼던 시였습니다. 네, 참 부러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군요. 그냥 그림이 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건 너무 축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선한 따뜻함이 이렇게 시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혹시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아, 참. 네네. 저는 간단하게 선생님께 사실 나물 털털이를 먹다가를 보는데 저는 쑥털털이를 먹고 자라서 나물 털털이라는 게 있나 하는 사실 의문점이 들고요.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제 쉬운 사람을 읽으면서 이제 그 선생님은 쉽지 않은 남자라서 이런 글을 주셨었나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물 털털이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가끔 먹었던 거고 사실은 모르긴 몰라도 나물 털털이 원래 그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이렇게 사실 생긴 음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물만 먹기 뭐 하니까 우리가 지천에 있는 게 나물이고 나물을 뜯어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좀 하는데 나물 털털이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먹기도 힘들고 떡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면 쉽게 털리기 때문에 털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음식을 모른다니까 제가 그 비주얼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썼던 취지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을 해야 될 건데 퇴직한 선배들은 저보고 그러죠. 현역 있을 때가 좋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아유 빨리 좀 퇴직해가지고 이것 저것 더러운 걸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은퇴하고 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나이가 아직 그 젊으니까 경제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적당한 경제 활동은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 어떤 자리를 계속 탐하거나 아니고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내줘야 할 자리를 끝까지 안 내주려고 하거나 좀 그렇게 좀 어른으로서 좀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어른들이 좀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러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탈탈 털고 내려와줘야지 후배들도 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쓴 거고요. 그 쉬운 사람 그거는 가을만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도 꽃 피면 미치지만 가을 되면 또 남자들이 또 미치거든요. 가을 되면은 막 그 은행잎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그런 상태가 되면 조금 그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역설적으로 좀 썼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그렇게 헤어지겠다 가겠다 그러면 잡기도 하고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뭐 그런 이야기도 적었지만 어쨌든 그리움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뜨거움 이런 걸 때문에 좀 힘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려면 끝간데까지 가보면 그게 내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적어봤던 시입니다. 뭐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늘 쉬움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늘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듣자니 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밤을 새워도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시간을 또 재어야만 하는 사람이라 계속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훈훈한 이 선한 따뜻함을 끝까지 느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독자님들과 함께 시인님의 따뜻한 마음을 공감하는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성환 선생님의 본인이 직접 낭송해 주시는 영도다리가 되고 싶었다라는 어머니께 바치는 시를 한번 들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어눌했지만 어쨌든 저도 무사히 잘 마친 것을 축하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방송 부탁드립니다. 영도다리가 되고 싶었다. 엄마는 섬 같은 여자였다. 어쩜 여자가 섬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다. 어릴 적 함께 간 영도다리에서 엄마는 우두커니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갈치며 송도며 부산이 떠다니는 작은 배에 치여 바다는 구석구석 멍들어가고 하루에 끌고 가는 노을은 타들어가는데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섬 같았다. 사랑하기보다는 덜 미워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외로운 기도 같기도 했다. 그날 나는 튼튼한 영도다리가 되고 싶었다. 온몸으로 우는 섬 꽉 잡아주는 힘센 다리가 되고 싶었다.